인사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기다리셨죠? 앞 세션이 워낙 저희 이제 스타트업들 육성해야 되는 저희가 책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되게 집중해서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쪽 풀필먼트하는 업체 오늘 만나게 돼서 또 판교에 초대해서 저도 같이 협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 세션은 디지털 무역 K-트레이드 주제로 그 세션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63%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63%의 경쟁력을 저희가 뒷받침하려면 무역 원활화 쪽에 강력한 소프트웨어 파워가 있어야 이 부분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상당 부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 세션에 모신 분들 현장에서 뛰고 있는 리더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화와 혁신을 실행하고 계시는 분들로 제가 세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지털 무역 인프라 부분에 KT넷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출 지원 금융 서비스 비대면 활성화를 주도하고 계신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표를 드릴 거고, 세 번째는 디지털 FTA 서비스, 요즘 뭐 WTO 우리 유명희 대표님 유명하시죠? 결정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FTA 서비스를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장서고 계신 새나라 관세법인에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핫한 우리가 은퇴하고 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의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수출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글로벌 셀러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계신 팸 글로벌에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첫 번째 세션은 좌장인 제가 감히 첫 번째 세션을 좀 담당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그 디지털 무역 물류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유트레이드 허브라는 저희 사이트가 있는데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고도화를 하고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세계적인 저희가 어느 정도의 무역 원활화 수준이 돼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보완하는 그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수준 높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냥 그 개발도상국 수준의 어떤 그 수준 지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당하게 높은 수준을 또 평가받으려면 이런 지표 자체도 되게 정교하게 세분화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변화를 좀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랑스럽게 지금 오늘 주제도 전자정부 쪽에서 계속 세계 1위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저희도 또 좀 자랑을 하자면 그 OECD 작년 평가에 의하면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계 3위인데 데이터 표준화라든가 법제도 규범이라든가 기술 규격 데이터 표준화 쪽엔 전자문서 종류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이펙 국가 중에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사실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런 무역 원활화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 그 국제 표준화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여러 플레이어들이 진짜 협력해서 이걸 이루어간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랑스럽게도 1등이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1등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뭐 예전부터 무역 쪽은 워낙 그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네덜란드가 1위, 2등이 미국, 그다음에 저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뭐 일본, 중국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스러운 결과를 저희가 이루었고, 이런 그 인프라에는 저희가 이제 전자문서라는 거를 통해서 B2B 무역 물류를 하시는 모든 당사자들을 EDI나 XML 문서로 표준화된 정보를 서로 전달해가는 이런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지금 또 관점에서 보면 뭐 그게 뭐 사실 뭐 별거냐, 뭐 요즘은 웹으로 다 할 수 있는,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또 트렌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 중심의 어떤 B2B 인프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트랜잭션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싱이 됐다면, 이제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막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셀러들,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인프라 부분들이 조금 더 그분들이 훨씬 쉽게 쓸 수 있도록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시는 부분을 대폭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문서 보관서도 조금 더 디지털화시키고, 중개 부분도 여러 가지 그 표준 문서 외에 비표준 문서들도 중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중개된 문서가 여러 번 여러 당사자들한테 진본성을 가지면서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쌓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고 있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정책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이제 발표를 해주실 신용보증기금하고 저희가 그 데이터 기반으로 연계를 해서 뭐 저희 유트레이드 허브에 들어오시든 아니면 신용보증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든 저희는 뒷단에 데이터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 없이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연내에 구축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대폭 그 혁신을 해서 보완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업체하고 물류업체 당사자들 간에 가장 많이 공유되고 서로 주고받는 문서 중에 그 상업송장하고 포장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그냥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엑셀 문서나 아니면 뭐 팩스나 이런 부분들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을 여기에 되게 소중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은 엄청나게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능형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화를 시키고 원하는 기업의 표준화된 형식으로,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포맷으로 탁탁 꽂아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인프라를 중앙에서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올해 연말에 시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은 그 이렇게 이제 뒷단에 인프라들이 잘 돼 있어서 바로바로 이제 시스템 투 시스템으로 연계돼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우리 셀러들은 이런 인프라들이 없잖아요. 뭐 몇천만 원씩 주고 이런 ERP를 구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자기가 한번 유통된, 한번 중개된 이런 문서들은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바로 실시간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무역하고 물류 부분이 당사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저희 고객들만 해도 거의 한 12만 정도 되니까 무역업체 제외하고도 뭐 물류업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 기관도 그렇고, 은행, 뭐 여러 가지 수출 지원 기관 하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업을 디지털로 잘 할 수 있게, 그거의 이제 핵심은 데이터를 어떻게 원하는 기관에 맞게 바로 꽂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게 다 이제 3가지 인프라가 되면 결국은 처음 이제 주문부터 마지막
자기 이제 주판을 이렇게 해보겠죠. 내가 얼마나 이번 수출 수입을 통해서 손익 분석을 해보면 그 사이에 수많은 한 800여 종의 문서들을 핸들링하는 것으로 저희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문서들을 앞단에서 뒷단까지 흘러가게 반복된 재활용성을 높여가지고 단절 없이 무역 업무가 진행되도록 이런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사실은 세계에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사실 처음 한번 진행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처음 진행하는 일일 것 같고 이 부분은 성공적으로 해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기반으로 시작은 하지만 앞으로 또 더 많은 문서들을 유통을 하고 뒷단까지 그 항목 하나하나 재활용되고 오류 없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제 이제 무역 현장에 가면 서류 전자화가 돼 있어요. 근데 다시 프린트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팩스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요. 상대방은 그거를 다시 또 프린트해서 그걸 보고 또 온라인에 입력을 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와 입력 오류와 데이터의 어떤 그 불일치 이런 부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무역이 뭐 이렇게 3위 수준의 전자화가 돼 있다고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결코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단절된 구간이 있고 곳곳에 오프라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저희가 단절 없이 그 엮어가는 그런 디지털 스레드 역할을 저희가 같이 수출 지원 기관들하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 트레이드 퍼실리테이션 인덱스 디지털 트레이드 퍼실리테이션 인덱스를 새로 만들어서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무역 원활화 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장기적으로 OECD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관철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무역 쪽의 발전 방향을 보면 이제 처음 저희가 80년대는 무역 자동화 EDI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웹이 나오고 뭐 인터넷이 나오고 이래서 전자무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자무역 시대를 열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5년 전부터 블록체인이 나온 거예요. 모든 게 블록체인으로 바뀐대요. 센트럴 오소리티는 없어지고 다 P2P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저희는 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죠. 저희 같은 이런 중개 사업자는 없어지는 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고 저희 나름대로 포지셔닝을 찾아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오소리티의 기관은 없어지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오소리티 기관은 결국은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변모를 한다면 그런 P2P 세상에서도 그런 디지털 오소리티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접목이 되면 결국은 디지털 무역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을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문서의 흐름, 그다음에 물류의 흐름, 그다음에 현금의 흐름, 요 세 가지 흐름을 동기화를 시켜서 세 가지를 다 추적이 가능하고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결국은 디지털 무역이 완성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모습은 디지털 무역은 이런 세 가지 주요 흐름이 다 동기화가 돼서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트레이드 허브 처음 만들 때 이제 유비쿼터스 트레이드 허브였습니다.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택트 트레이드 허브로 얘기를 하고 있고 K 트레이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 잘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홍길동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두 번째 세션은 그 우리 신용보증기금 플랫폼 금융부의 데이터 전략팀의 장근탁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제목은
비대면 디지털 금융 활성화 부분을 소개해 주실 거고, 요즘 뭐 불확실성이 커져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신용 기반의 이런 서비스들이 너무너무 기업들한테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5대 수출 지원 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기반으로 간접 수출 실적 증명을 연계를 해서 기업들이 단절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더 넓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장근탁 팀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신용보증기금의 지금 플랫폼 금융부에서 데이터 전략팀 전략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장근탁 팀장입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신용보증기금은 기본적으로 담보 능력이 없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으로 저희가 대출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 기관입니다. 지금 연간 약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연간 80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조를 연간 지원하고 있고요. 연간 신규로 저희가 보증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는 한 5만 개에서 한 6만 개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보증을 쓰고 있는 업체들은 한 21만 개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수출 트레이드 쪽인데요. 그럼 과연 수출 기관은 몇 개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가? 정부에서 지금 저희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한 2만 5천 개사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과거에는 보증 지원에서 운영자금이라든가 그걸 지원해주는 정부에서 역할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그 역할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회사의 입장이고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보증만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데이터 정보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정보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퇴출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데이터 전략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는 보증 지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보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 데이터 전략,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뱅크,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플랫폼 효과는 무엇인가 순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그 과거에는 보증업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가 정책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신용정보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보증 기업도 저희가 다 지금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금융 정보를 위주로 했다면은 이제는 금융 정보 위주가 아닌 이제 비금융 정보도 저희가 수집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CB사 일반 국민한테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이라는 세상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이제 서면의 세상은 지났고 이제는 디지털. 그래서 데이터를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뭐 들으셨겠지만은 그 매장에서 줄 서 있는 분들 많이 뭐 대출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세상에 봤을 때는 디지털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제는 저희가 서면에서 디지털 쪽으로 전환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플랫폼이 지금 총 4개 있습니다. 신용 보증 플랫폼, 그다음 보험 쪽이 보험 쪽이 있고요. 신용 보증, 그다음 창업을 위한 혁신 창업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보증에만 쓸 것이냐,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 뱅크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걸 정보화를 만들어서 이제는 대국민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상거래 신용지수가 있고 서비스 부분을 좀 보시면은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데이터 통장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과거에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던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한번 데이터를 하고 보증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은행에 갔다가 오시고 저희한테 오고 하다 보면 몇 번을 와야 되느냐? 한 3번 정도를 방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이번에 보셨지만 과기부에서 예산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신기술 도입 자체적으로 자기가 동의만 해주면은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자동으로 수집해가지고 가져와서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런 단계에서 제가 자체적으로 지금 기술력을 좀 구축하고 12월 말에 지금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는 수집하지만 기관들에서는 사실 자기 데이터를 잘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데이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막 주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기관하고 계속 연결하고 있죠. 은행권은 거의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은행권, 금융위, 그다음에 여러 그 기관들은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허청, 정부 기관끼리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간접 수출. 저희가 어제는 이제 ISO 협약을 하고 왔는데요. 그 국제표준협회하고 협약식을 하고 왔는데 IS 그 지금 현재 KT넷하고 가져오는 것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내가 수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출 기업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수출 기업이라는 것은 분명 우대를 해주고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간접 수출 기업인 그 기관은 간접 수출 회사는 자기가 수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뭐 삼성이나 큰 내가 수출한다 그러지 그냥 수출 기업에다가 내가 일부 수출 기업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그 물품을 납품한다. 그 업체도 사실 수출 기업에 준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저희가 우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데 그걸 모르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KT넷 간접 수출 정보를 전체 가지고 있는 KT넷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산망을 연결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앞으로 공신력 있는 KT넷과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 연결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디지털로 수집한 것 갖다가 토대로 해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과거에는 재무제표 이런 거 했지만은 수출 기업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재무제표, 뭐 정태적 정보 이런 세상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회사는 지금 상태를 봤더니 재무제표는 좀 안 좋아요. 하지만은 이 사람이 페이덱스라고 뭐 신문에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상거래를 굉장히 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신뢰성 있게. 그런 사람들은 우대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것이 상거래 페이덱스 모형입니다. 상거래 지수를 산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재무 능력은 떨어지지만은 이 사람이 상거래에서 정말 잘하고 있으면은 저희가 그 사람한테 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한 100만 건 업체를 돌립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정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이제는 디지털로 다 준비하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덱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덱스를 연계 보증을 해야 되는데 상거래를 잘하는 업체는 그냥 저희가 분석만 해놓고 어떻게 지원하느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상거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거래를 잘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들어오셨을 때 우대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사실은 은행 가면 재무제표라든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상거래를 잘하고 있는 업체를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라.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정책기관이니까 정부에서 그걸 보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거래 정보 페이덱스 정보는 금융기관에 지금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CB사라든가 대국민이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 신용평가 시스템인데 과거에 저희가 어떻게 했었느냐 사람이 오면은 눈빛이 흔들리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자꾸 이거 안에 사기꾼을 찾는 거잖아요. 저희 그 아무래도 저희들은 정부 그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를 싹 내려받는 작업과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수집받고 온라인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희 신용정보원 면허가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고객 정보 활용 동의서만 하면은 그 회사에 대해 저희가 보증을 지원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 줍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하러 한번 와야죠.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하러 또 와야죠. 그 다음에 약정 사인으로 오죠. 사인으로 오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걸 작년에 오픈했는데요. 사실 오픈하고 아까 전에 오기 전에 저희 받았는데 한 20만 건, 20만 번 내방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20만 분을 비대면으로 다 처리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밑에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온라인 평가 시스템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판단할 때 우리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거래처. 사장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업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는 과연 잘하고 있나? 내가 계속 판매를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한 개의 업체를 이 회사의 온라인 그 기업을 판단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120개 업체를 분석합니다. 이게 거래처, 보통 거래처에 저희는 어디까지 판단하냐면 거래처까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 실제로 지금 저희 회사에서 거래처의 연쇄부도에서 부도난다는 것이 몇 프로냐면 저희 회사 직원들 입력한 것만 지금 한 23%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그 컨설팅 업계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근 40%가 거래처에 의해서 부도난다라고 하지, 본인은 잘하고 있지만 거래처 아니면 구매처, 판매처에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 평가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어제 돌리고 온 것이 80만 개 업체를 빅데이터를 돌립니다. 80만 개 업체를 평가를 해놨어요. 뒤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고 나서 거래처의 거래처까지 분석하는데, 사실은 거래처의 엔드 유저인 소비자까지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주는 것이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83억을 투자해서 이 유통을 갖다 다 판단한다.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출, 트레이드 쪽도 다 포함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서버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걸 뭐 빅데이터를 하려면, 하나의 업체를 하려면 그러면 한 어떻게 10,000개 업체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2단계, 2티어까지만 거래처를 판단해가지고 거래처 리스크를 저희 판단해서 지금 기업을 갖다가 평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차원 트리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평가한 것은 평가만 하고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지원 보증이라고 지금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뭐 하느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본인의 그 고객 정보 활용 동의만 하면은 저희가 자동으로 자기가 얼마 받고 싶다, 이제 내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를 지원받고 싶다 정부로부터 하면 저희 바로 판단해서 지금 보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이지원 보증 지금 활성화가 제가 어제 오기 전에 한 달에 한 400건, 500건 정도 지금 보증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별도의 저희가 신설 부서 아니면 신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 팀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획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 수집부터 전자 약정까지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는 내방보다는 물론 그 저희가 이제 그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저희 현장 조사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장 조사는 왜 나가야 되냐? 회사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 간략히 하고, 고객은 앞으로 그냥 정부에서 그 지원받을 때 고객은 내방은 하지 않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까지 지금 보증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됐나요? 보증 얘기를 했는데 보증 말고 그러면 정보, 내 거래처가 어떻게 상태지? 네. 어떻게 됐지? 거래처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2월 21일 날, 지금 예정은 12월 21일 날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무역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 내 자신에도 보지만 내 거래처도 보고요. 내 거래처 현황을 보고 거래처가 이상이 안 좋아. 사실은 폐업한 회사들도 있어요. 거래처 중에. 아니면 휴업 중인 회사도 있고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과 내 거래처의 정보를 다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12월 21일 날 목표로 해서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90만 개 업체를 제가 분석해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00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90만 개 업체를 분석해놨고요. 왔더니 내게 없어. 나는 내 회사는 왜 없지? 했을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한테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의 고객 정보 활용 동의서만 저희가 있거든요. 그것만 신청하시면 저희들한테 저희가 밤에 배치를 돌려 다음날 바로 그 회사와 그 거래처에 대해서 다 제공할 준비를 12월 21일 날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증 공급뿐만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과 아니면 뭐 무역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마지막 챕터인데요. 뭐 제가 뭐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서류를 제출했어요. 근데 신부가 또 제출해야 되고 또 어디가 제출해야 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소기업의 데이터의 오너십은 누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누구 거예요? 우리 기업 겁니다. 기업 거. 저희 신부가 데이터를 중소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기업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출한 것은 이제 은행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시면 돼요. 저희가 바로 뭐냐면
이거 은행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갖다 은행에 바로 보내주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음 장에 설명하겠습니다. 내 데이터는 내 거고 원금이죠. 저희 통장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 원금인데 저희 신보는 원금을 저희한테 맡기셨잖아요, 데이터를. 그러면 원금만 저희가 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분석해서 이자까지 쳐서 우리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2월 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 권한은 요즘에 그 신용정보법이 바뀌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마이 데이터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이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희들도 그걸 준비해가지고 은행하고 지금 대구은행하고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저희들 계속 준비해가지고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자기의 발품파는 그 정도만큼은 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 정책기관의 지금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저희들한 데이터를 제공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는 보증이고 거기다가 나의 상태라든가 나의 거래처 상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진단해서 서비스까지 해주는 것을 저희가 이자라는 평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희 통장을 은행에 돈 넣죠. 돈 넣은 것처럼 그냥 저희 신보 그 고객들은 저희한테 데이터를 통장에다 적금시켜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자는 뭘 드립니까? 기업을 분석해서 드리고 다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12월 달에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 달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170만 개, 180만 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현재는 90만 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할 때 중소기업 앞으로 사장님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지털 세상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영진단이라든가 보증뿐만 아니라 경영진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장면입니다. 이제 뭐 여기는 뭐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과 대기업입니다. 저희는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결국은 저희 중소기업이 살아야지만이 저희 그 국가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 생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비스 신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중소기업한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 저희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만약 데이터라든가 맨 밑에 보면 그 대학 연구기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거 아까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신정법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대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니타임 언제 어디서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 보증 지원뿐만 아니고 데이터단과 뭐 진단이랑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 팀장님 감사합니다. 든든한 중소기업 통장 페이덱스 그래서 300만 중소기업이 행복한 나라가 곧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세 번째 세션은 새나라 관세법인 김명구 대표님이 진행해 주실 거고요. 통관 대행이라는 기존 관세사 서비스의 영역에 그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FTA 서비스로 그 새롭게 업을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발자 데리고 새로운 서비스 계속 발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산업부 디지털 무역 자문위원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 오늘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나라 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김명구입니다. 제가 관세사 시작한 지는 과거에 그 세관에 좀 근무를 하다가 관세사를 시작한 지 한 20년쯤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관세사 협회 그 전산위원으로 지금 자문을 맡고 있고요. 이번에 그 디지털 무역을 위해서 그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KTnet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자문위원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외국에 이제 물품을 수출할 때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HS 코드와 FTA 이거는 그 일반인들도 상당히 생소할 거고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간편하고 쉽게
적용을 하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FTA 무역방이라는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FTA 무역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무역방의 메뉴 구성을 말씀드리면 FTA 원산지 제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무역 상대국 상호 간에 FTA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수출 상품에 대하여 0%까지 관세 혜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FTA 원산지 관리를 위해서는 제품과 원재료의 품목 정보, 자재 명세서, 제조 공정도 관리를 비롯해서 원산지 소명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FTA 원산지 관리 절차가 중소기업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서 전문가인 관세사 도움 없이는 FTA 업무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FTA 이 무역방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메뉴를 보시면은 그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HS 코드 자동 분류 메뉴입니다.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유사도 높은 연관 검색어 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검색 기능을 최적화했으며, 이에 따른 수출입 상품명의 HS 자동 분류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서 무역 초보자에게도 HS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업성장 메뉴입니다. 무역서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업성장은 보통 엑셀 문서로 작성되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상업성장을 무역방 시스템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AI 인공지능 기술로 OCR 처리되면서 RPA 방식의 업무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FTA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구매 원장과 판매 원장이 자동 생성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셋째, 수출 신고서 메뉴인데요. 상업성장 작성 화면에서 수출 신고서 및 원산지 증명서 3종 서류가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네 번째, FTA 원산지 관리 메뉴입니다. 중소기업 무역 초보자가 FTA 이론을 몰라도 5가지 증빙 자료만 등록하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 확인서와 증명서 발급 준비가 바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번째, 위트레이드 메뉴는 HS 코드 6단위별로 신규 해외 바이어를 찾고자 할 때 필요한 메뉴이고요. 6번째, 빅트레이드 메뉴는 무역업체의 자사 수출입 실적을 제공하고 자사와 경쟁사의 수출입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즉 시군구별로 수출 실적을 제공하고 시군구별 수출 실적 증감 요인도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발표 내용 중에 용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 아셔야 될 게 HS 코드, 그다음에 인증수출자, 원산지 포괄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서명서, 원산지 사후 검증,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뒤에서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에 의한 HS 코드 자동 분류 기능에서 HS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것은 수입물품 세관 통관 시 부과되는 관세는 HS 코드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HS 코드는 관세율을 확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에도 협정별 원산지 기준을 결정하는 수단이 바로 HS 코드입니다. 관세청이 서비스하고 있는 HS 검색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검색이 안 되는 품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검색이 안 되는 거래 품명이 예를 들어보면 휴대폰, 컴퓨터, 선풍기, 젖병, 면봉, 후라이팬, 도어 핸들, 모기장, 드론, 이런 일반 물품조차도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또한 HS 검색 시 상품 특성, 즉 기능, 용도, 성분에 부합되는 연관 검색어 추출이 불가능하고 복합어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HS 품목 분류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FTA 무역방은 AI 인공지능 검색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AI 기능은 검색 단어와 유사도가 높은 연관 검색어 리스트를 제공하고 그 검색 단어의 상품 특성에 부합되는
연관 단어를 선택하기만 하면 세관 수출입 신고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HS 6단이 분명히 자동 배열됩니다. 이때 랭킹 1순위로 자동 배열된 HS 6단위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HS 코드입니다. HS 검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풍기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보면 HS 841551로 줘야 되는데 이 HS 6단위는 세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랭킹 1순위로 배열돼서 사용자가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란 색깔로 이제 배경 이렇게 해놨죠.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현황을 보면 첫째, 관세청 HS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이 안 되는 품명이 많아서 HS 품목 비율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 관세청이 또 FTA 패스라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 난이도가 높은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 업무 담당자의 실무 능력이 부족하고 업무 보직 변경이 빈번함에 따라서 수시로 FTA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FTA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데 교육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FTA 원산지 관리를 위해서 ERP 시스템이 없어서 수작업에 의한 증빙자료 관리로 인해서 협정별로 체계적인 자료 보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FTA 무역방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AI 상품명으로 HS 자동 분류 기능을 제공하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의 FTA 업무 난이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문관세사의 온라인 협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KT넷이 서비스하고 있는 FTA 코리아 원산지 시스템과 데이터 연동으로 착오 없는 원산지 판정과 공신력 있는 서류 발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FTA 관련 서류가 발급되면 사후검증 대비를 위한 증빙자료가 DB에 자동 보완됩니다. FTA 무역방의 원산지 관리 특장점을 보시면 원산지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FTA 협정 상대국 세관에서 관세 특혜, 즉 0%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수출자가 외국 바이어에게 발급해주는 영내산 제조 입증 서류입니다. 이 원산지 증명 관리를 위한 무역방의 특장점은 첫째, ERP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웹 ERP 포털 사이트를 지원하는 겁니다. FTA 원산지 관리 능력이 없고 ERP도 없는 중소기업에게 웹 ERP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털 방식의 원산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협력사인 재료공급자와 원청업체인 구매자 상호 간에 온라인상에서 협업 체계를 구성하는 업무 공유 사이트를 지원합니다. 둘째, 업체 담당자와 자문관세사 상호 간에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FTA 협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HS 품목 분류 및 원산지 관리 업무는 중소기업에게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서 스스로 원산지 관리 능력 배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업체 담당자는 품목 정보, 물품 설명서, BOM, 거래 증빙 자료를 등록하고 자문관세사는 HS 코드를 등록함과 동시에 증빙 자료 검증 및 원산지 판정을 수행함으로써 상호간 역할 분담으로 비대면 업무 공유, 즉 협업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업체 담당자와 자문관세사의 온라인 협업 서비스에서 상호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업체 담당자 역할은 거래처를 등록하고 나서 품목 정보 화면에서 품명, 모델, 규격, 성분, 생산국, 순중량, 거래 단위, 품목 코드, 물품 사진 등 등록합니다. 물품 설명서 화면에서는 물품 특성, 즉 기능 용도와 함께 성분 재질을 등록하고 물품 특성이 동일한 품목끼리 동일 특성 그룹을 설정합니다. BOM 작성 화면에서는 투입 원재료와 소유량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소명서 작성 화면에서는 제조 공정도를 등록하고 제품 판매 자료인 수출 면장을 등록하며 원재료 구매 자료인 거래 명세서를 등록하고 원재료 국내산 입증 자료인 원산지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문관세사 역할을 보면 BOM 작성 화면에서 HS 분류 사례와 HS 코드를 등록하고 물품 설명서 화면에서 HS 분류 의견서를 등록합니다. 자문관세사는 원산지 소명서 화면에서
제품의 HS별로 FTA 기준 연도에 부합되는 세부 분류를 설정하고 또 자문관세사는 업체 담당자가 등록한 증빙 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한 후에 원산지 판정을 실행합니다. 이때 판정을 실행하면 FTA 코리아 판정 엔진으로부터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판정 결과인 충족, 불충족 정보가 자동 수신됩니다. 나머지 원산지 기준인 완전 생산 기준, 특정 가공 기준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한 자동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문관세사가 수작업 판정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자문관세사는 원산지 소명서 화면에서 FTA 인정 요건을 체크하고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명서별로 자동 저장되는 사후 검증 자료를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FTA 무역방과 FTA 코리아의 API 연계 과정을 보면 무역방에서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5가지 증빙 자료의 기초 데이터, 즉 BOM, 제조 공정도, 제품 판매 자료, 원재료 구매 자료,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서 기초 데이터를 등록하면 이 기초 데이터가 FTA 코리아 쪽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FTA 코리아 판정 엔진에서는 무역방의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충족, 불충족의 판정 결과를 무역방으로 통보해 줍니다. 무역방에서는 FTA 코리아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소명서 인정 요건을 체크하고 판정 완료를 하면 FTA 코리아로부터 출력물 화면이 자동 수신되고 출력물 화면에서 원산지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원산지 소명서 작성 및 소명서 검증 허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산지 소명서는 원산지 확인서와 증명서 발급 시 HS 6단위 품목별 원산지 판정 결과 충족 판정을 입증하는 FTA 협정별 인정 요건 검토 서류입니다. 원산지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이 소명서를 먼저 작성해야 되는데요. 소명서 화면에서 FTA 협정별로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문관세사는 소명서 화면에서 업체 담당자가 등록한 증빙 자료와 그 기초 데이터를 검증하고 협정별로 원산지 판정을 실행하며 원산지 인정 요건을 체크하고 판정을 완료합니다. 판정을 완료하고 나서 자동 생성되는 사후 검증 자료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원청업체인 구매자가 관할세관으로부터 FTA 사후 검증을 받는 경우 자료 공급자가 소명서 화면에서 검증 허용을 해주면 원청업체의 자문관세사가 공급자 소명서와 사후 검증 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HS 6단위별로 원산지 관리 능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인쇄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FTA 협정별 사후 검증용 증빙자료 자료 보관 이것도 그 매뉴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 이 정의를 말씀드리면 FTA 원산지 기준에서 원재료 요건이 국내산이어야 하는 경우 원재료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발급해주는 원재료 국내산 입증 자료입니다. 이 작성 방법은 그 밑에 글자가 좀 작은데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원산지 확인서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그 신용정보기금에서 설명하셨던 그 간접 수출할 때 그 간접 수출하는 업체가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발행을 해서 수출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원산지 관련 서류가 원산지 포괄 확인서입니다. 이거를 수출자가 수신하고 검증을 해서 이 정합성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검증을 하는데 그 검증 방법이 지금 FTA 무역방에서 자세히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업송장과 수출면장, 이 원산지 증명서 이 3종 서류가 사실은 그 수출업체들은 반드시 해야 할 업무입니다. 이거를 지금까지는
각 그 주관 업체들이 다 달라요. 상업성장은 수출 화주가 수출 업체가 작성을 하고, 수출면장은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고, 원산지 확인서 CO 이거는 상공회의소 또는 그 세관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사이트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역시 원산지 증명서 작성 요령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FTA 무역방은 HS 코드 및 원산지 실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자문관세사를 통해서 수준 높은 그 디지털 FTA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FTA 이론을 몰라도 5가지 증빙자료, 즉 BOM, 제조공정도, 각종 자료 이런 걸 등록하기만 하면 인증수출자, 확인서 증명서 발급 준비가 완료되며 시스템에서 사후검증 대비용 증빙자료가 자동 보관됩니다. FTA 코리아와 API로 연계된 FTA 무역방을 통해서 중소기업 업체 담당자와 자문관세사 상호 간 역할 분담으로 온라인상에서 업무 처리를 공유하는 방식은 비대면 컨설팅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디지털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FTA 무역방에 들어가시면 사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해 주신 그 김명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세션은 펜글로벌의 서주영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글로벌 셀러들이 무역 기업으로 사실은 이제 성장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꿈인데요. 그런 스케일업의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멘토링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전자무역 쪽에도 그 1차 전자무역 무역 포탈, 전자상거래 무역 포탈 부분에 작년에 자문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많은 좋은 의견 주셨고 덕분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거의 2배 수준의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수출 건수도 거의 5-60% 이상 더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한 15분 정도 그 서 대표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붙잡고 해야 되나요? 띄워도 될까요? 제가 원래 가만히 서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랑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원래 준비했던 자료는 한 60분은 나오는데 이걸 그냥 후다닥 원래 제가 말이 되게 느린 사람인데요. 오늘 오토바이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펜글로벌 대표 서주영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아무래도 제 책 때문에 쓰지 않았나? 네, 저는 꼼꼼한 아마존셀러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서주영이기도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어메야 이게 제게 아니다 보니 네 이런 실수를 하는군요. 원래 코로나 시대에 이제 CBT라고 하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통해서 우리 K 브랜드를 어떻게 해외에 진출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그거에 앞서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뭔지 간단한 이해, 그리고 왜 그런데 그 많은 곳에 그 많은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아마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마존에 진출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마존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지원들은 또 뭐가 있는지, 저는 좀 저희 뭐 이런 약간 별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드라마, 뷰티, K-팝, 그다음에 푸드, 그다음에 K-패션. 세계 어디를 가든 요즘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컨텐츠나 문화들을 쉽게 만나고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단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메디칼도 있고 댄싱도 있고 또 요즘에 핫한 K 방역도 있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자랑스럽고 더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려줘야 될 거냐? 어떻게 이 어깨 으쓱한 것을 더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집중을 해본 곳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입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하는 건 사실 없던 영역이 아니에요. 기존의 수출이라는 영역을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우리 수출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이 수출이라는 거와 또 최근에 또 전자상거래 우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이 두 개의 비즈니스 영역이 만나다 보니 교집합이 생겼어요. 그 교집합 속에서 태어난 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입니다. 즉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죠.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건 맞는데 B2B, C2C, B2B, B2C, C2C, 요즘은 D2C라고까지도 합니다. 다이렉트 커스터머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해외에 있는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럼 해외에 있는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거니까 수출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두 개의 영역의 교집합이 생기면서 생겨난 영역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다. 그런데 원래는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세계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크로스보드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이 장표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토바이 단 거 맞죠, 제가? 우리나라는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2018년도에 이게 나오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역시 제 거가 아니야. 2018년도에 32억 달러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로 수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32억 달러라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 그 성장세, 노란색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성장세를 봐주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측의 일반 무역 규모랑 비교를 해보면 8.3%, 16.9% 이렇게 성장하는 데 비해서 3배 이상의 31%. 이게 어떤 게 빨간색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쉽네요. 27% 이런 성장을 이루면서 훨씬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어떤 나라가 이렇게 이커머스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는데 아마 어느 정도 눈치는 채시지 않았을까 싶지만 전 세계적으로 1, 2위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입니다. 좀 야구르죠. 3위서부터 그 아래는 좀 어느 업체가 어느 기업이 어느 연구기관이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1위랑 2위는 안 바뀌어요. 중국과 미국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이 자료는 2019년 아마존 코리아 서밋에서 페이오니아라고 하는 회사가 발표한 내용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기분 좋게도 3위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1위 중국, 3위 한국, 7위 일본, 한중일이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자상거래가 되게 중요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있어서 전자상거래가 크로스보더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3위인데 1위 중국은 얼마나 잘해가지고 1위를 헤쳐먹고 있을까? 제가 말이 조금 고급지지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18년도 자료를 제가 갖고 오는 이유는 2018년도에 우리가 조금 유의미한 해였어요. 무역업계에서는. 왜? 최초로 6천억 달러를 달성을 했거든요. 여기처럼. 이 6천억 달러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2018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 총 수출액 6천억 원 중에 0.6조 달러 중에 우리 온라인 이커머스로 수출이 된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죠. 32억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0.5%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기간 같은 해 중국을 한번 보시면 중국은 2.4조 달러의 수출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2.4조 달러의 수출 중에 놀랍게도 54%가 온라인 이커머스로 인한 수출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과 비교를 하면 550배 차이예요. 4배의 오프라인 차이에서 총 수출액의 차이에서 550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보면 자존심 상해 충격이야.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뒤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속은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부글부글 끓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K 브랜드가 해외를 통해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긍정을 또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는 이렇게 많은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다 기재하지도 않았어요. 일부분만 기재를 했는데 보시면 뭐 이베이도 있고 라쿠텐도 있고 라자다도 있고 쇼피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동글뱅이 쳐놓은 거. 전 나라, 전 세계, 전 대륙에 다 있는 아마존만큼 전 세계에 다 뻗쳐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우리는 들어가면 전 세계에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에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마존은 전 세계에 18개 국가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8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198개국에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을 3억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넘버원, 일본에서도 넘버원인 이커머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지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보니 미국 내에서의 영향력은 우리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다 아실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두말할 것 없이 아마존이고 이제는 더 중요한 거는 또 다른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뭔가 상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 어디를 들어갑니까? 내 땡땡? 내 땡땡. 네이버도 내고 다음이군요. 다 땡땡. 다 땡. 이런 데로 들어갈 텐데요. 그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을 검색을 하기 위해서도 바로 그냥 아마존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아마존에서 찾고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는 비율이 66%라는 겁니다. 즉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마켓플레이스로만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을 검색 엔진으로도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존이 미국을 꽉 잡고 성장을 해버리니 많은 기업들이 우리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에. 원래 아마존은 정말 유명 브랜드들이 잘 판매가 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소기업들의 니즈나 서로 기업들이 아마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잘 캐치를 하고 2017년도에 양상을 확 바꿉니다. 체제를 바꿔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거래를 보시면 중기업도 아니고 190만 개 이상의 미국 내에 있는 소규모에서 그런 기업들이 16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고요. 그렇게 유명 브랜드가 잘 판매가 되던 시장이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잘 판매가 되는 게 50% 이상이 중소기업 제품들로 차지하게 되는 이렇게 싹 형태가 바뀌어지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영향은 우리 한국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한국 기업들도 아마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아마존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홈이 난리 났었죠. 뭐 슈피겐서부터 핑크퐁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업체들이 성공을 했고 이 성공이 유튜브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아마존 코리아가 열심히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기업들이 아싸 이제 우리 아마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거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마존을 뭐라고 알고 있냐면 오픈마켓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픈마켓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너무 쉬운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G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가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픈마켓에 익숙하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업체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감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100% 실패합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그런 오픈마켓이 아니고 아마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마존은 물건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서 중요한 마켓플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아마존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이에요. 여기 코스알엑스의 이종성 과장이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정답이어서 제가 여기에 넣어왔어요. 아마존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물건 하나를 판매하기 위한 곳,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 혹은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전략적 통합 마케팅 채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빙고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대기업도 들어가도 힘들어요.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아마존에 가입을 하는 게 아마 뜨아하실 겁니다. 아마존에 가입 하나 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다. 가입 동시에 계정 정지 걸리기도 하고요. 보류 떨어져서 몇 개월 걸려요. 너무너무 힘들게 진을 빼서 계정 하나를 트면 그럼 바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품을 등록하기까지가 수개월이 걸리는 시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판매가 되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걸립니다. 그럼 놀래버리시죠. 그러니 준비가 안 되고 전략이 없이 들어가시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뒤로 낮아빠지시고 실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존은 들어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기는 한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근데 그거를 전략을 들어가려면 아마존 시장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마존의 고객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물건을 사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요걸 보시면 아마존의 고객들이 물건 사는 기준인데요. 제일 큰 게 비용입니다. 프라이스입니다. 저가여야 해요. 저가여야 구매를 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배송비가 낮아야지 산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즉 무료 배송이어야지 산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리뷰가 많아야지 산다라고 했습니다. 리뷰 없으면 아마존에서 물건 안 나가요. 1도 안 나갑니다. 리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뷰 하나 얻으려면 100개 정도는 물건이 팔아야지 리뷰가 나옵니다. 그 리뷰를 얻기 위한 활동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빠른 배송. 그리고 쉬운 반품. 미국 아마존은요, 물건을 하나 구매를 하고 나서요, 물건을 받고 나서 물건을 썼어도 3개월 이내면 100% 환불입니다. 이러한 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시면 문제가 생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새로운 거는 아니지만 아마존만이 갖고 있는 특성 하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화면 하나를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마스크팩입니다. 근데 이 마스크팩을 지금 몇 명이 판매를 하고 있느냐? 몇 명이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18명이 이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우리나라는 18명이 판매를 하면은 18개의 화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8명이 판매를 하는데 한 화면에서 판매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객이 바이 나우를 누른다고 하면, 애드 투 카트를 누른다고 하면 18명 중에 한 명의 제품만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로열 플래그십이라고 되어 있는 셀러의 아이디로 되어 있는 셀러의 것이 나가요. 그러면 나머지 17명은 여기서 죄송하지만 병풍이에요. 병풍으로 있다가 자기 이름이 여기에 노출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18분의 1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먹는다고 해도 매출은 18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런데 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이드 롤러라는 이 제품은 몇 명이서 판매하고 있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오로지 바이메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제품은 매출이 나면 100% 이 바이메이가 가져가지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예요. 이거는 앞에 있는 제품은 공산품, 유명 브랜드 그냥 공산품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리셀러 이런 사람들이 다 붙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 제품을 만들어 가서 들어간 거예요. 내 제품을 만들면 누군가가 같이 판매할 수 없어요. 이게 아마존의 노출 전략이에요. 아마존은 카탈로그 노출 전략을 쓰기 때문에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50명이건 10명이건 같은 상품 같은 모델을 판매를 하시면 아까처럼 하나의 상품 하나의 화면에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객은 너무 좋죠.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지 않고 바로 가격 비교하고서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셀러는 판매자는 무한 가격 경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마존에 들어가야 된다라면 우리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가 같이 판매할 수 없으니까. 매출은 고스란히 내 거가 될 거니까. 다음 또 다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좌측의 화면과 우측의 화면은 상단은 같은데 아랫부분이 많이 달라요. 아랫부분이 요 아래는 저렇게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삐까뻔쩍하게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이 같은 미주온이라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회사죠. 이 뒤 화면을 보시면 영상도 올라가져 있고 멋지고 심지어는 이건 뭐냐면 아마존 내 샵인샵 개념의 브랜드 스토어를 만든 거예요. 몇십 페이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한 거예요. 와, 대박 아닙니까? 근데 아메야 죄송해요. 네. 좌측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영상도 올릴 수 없어요. 그냥 텍스트로만 상품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거 누가 딱 들어와서 보면 누가
저걸 사려고 하겠습니까? 다 이걸 사려고 하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맨 처음에 아마존에 진입을 하면 다 저렇게밖에 왼쪽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아마존의 브랜드 등록이라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마존의 브랜드 등록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들을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아마존의 브랜드 등록을 하시기만 하시면 아마존은 그러한 셀러들에게 이렇게 많은 일반 셀러들에게는 주지 아니하는 마케팅의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등록하고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쉬우면 아마존이 아니죠. 저는 수업할 때 개인적으로 아마존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악마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마력이 있거든요. 자, 이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USPTO라고 하는 미국의 특허청에다가 내 상표권을 먼저 등록을 하고 출원을 하고 그게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만 아마존의 브랜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아마존 미국 정부가 보호해주는 브랜드 우리 아마존도 보호해줄게 이건데요. 근데 USPTO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게 돈은 뭐 그냥 우리 다 기업이시니까 뭐 한 1,500불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코트라 지원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기간이 10개월이에요. 그러니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러한 혜택들을 하나도 이용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회사가 아마존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전략 중에 하나는 이 브랜드 등록이라는 거고 상표권을 등록을 하시는 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저 아직 15분 안 된 것 같아요. 해도 되죠? 세 번째는요. 빠른 배송 아까 전략에 빠른 배송이 있었잖아요. 빠른 배송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존이 참 재밌게 고객을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프라임, 유료 고객 2분 남았습니까? 네, 더 달려보겠습니다. 프라임 고객과 비프라임 고객으로 나눠놨는데 프라임 고객은 뭐냐면 프라임 고객은 1년에 119달러라는 돈을 내요. 그런데 그 119달러라는 돈을 내는데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 혜택을 주는 것 중에 어떤 혜택을 주냐면 무료 배송 혜택을 줍니다. 당일 무료 배송, 이틀 내 무료 배송. 그런데 프라임 회원은 아무 물건을 사도 다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프라임 회원이 프라임 제품을 구매했을 때만 그런 혜택을 줘요. 그럼 프라임 제품이 뭐냐라고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프라임 제품이 이런 거예요. 아마존 창고에 물건을 먼저 넣어두고 물건이 주문이 일어나면 아마존이 배송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프라임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프라임 제품을 프라임 회원이 얼마나 많으냐가 따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미국의 인구가 총 인구가 3억 3천입니다. 아기들 응애까지 다 합쳐서 3억 3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12월 말로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이 1억 1,200만이에요. 3억 3천은 1억 1,000이에요. 이것만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대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프라임 멤버는 가족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다 공유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국의 세대수가 1억 2,600만이에요. 1억 2,600만 중에 1억 1,200만이 프라임 회원이에요. 그러면 90%라는 소리예요. 너도 나도 할 것이 미국에 여행을 가보시면 미국에 가보시면 집집마다 아마존 박스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아마존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FBA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이용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성공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또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리뷰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리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툴이 아마존에는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 툴을 이용을 하셔서 1페이지에 노출을 시켜야지만 리뷰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키워드 검색 광고라든가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외에도 다양한 마케팅을 이용을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셔야지 리뷰를 얻으실 수 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정리를 좀 해보자면 3A인데요. 아마존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3A, Attempt, 그 다음에 Analyze, 그 다음에 Action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시도하고 열심히 계속 노크하고 두들기고 내 상품을 올리고 그리고 고객을 분석하고 리뷰를 통해서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내 상품에다가 다시 녹이고 그리고 끊임없는 마케팅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아마존에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우리들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출자이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어서 해외에 우리 기업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뭐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비즈니스의 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역도 알아야 되고 생산도 알아야 되고 유통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알아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것만 알면 안 됩니다.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 전문 인력이 없어요. 정말 인력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정말 인사이트를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정보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이 산업이 생겨난 지가 너무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그레이 영역이 되게 많아요. 이쪽으로 하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그레이 영역들을 화이트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빨리 정비가 돼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불법을 행하는 불법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불법자가 우리 선량한 비즈니스맨들이 불법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요, 제가 아마존 코리아의 그 협력사 교육과 컨설팅 부분의 공식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교육이나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려니까 아마 이해도도 좀 떨어지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혹시 정보나 이런 것들 여기 연락처를 한번 기재를 해두셨다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기 오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되게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주영 대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좀 더 듣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악마존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존해서 수출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기원을 하고 우리 신용보증기금하고 KT넷의 역할이 더 앞으로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지털 무역 세션 그 준비해주신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뭐 세계적인 평가는 좋게 받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무역 업무를 최적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